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심리학의 소개를 마무리하고 사회심리학의 방법론과 연구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EKU에 올렸던 강의 파일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조금 업데이트 되니까 새로 업데이트 된 걸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다시 교체를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또 사회심리학의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과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는 주로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은 개인보다는 개인들의 집합보다 더 큰 단위에 관심을 갖고, 또한 사회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을 이제 찾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사회화이죠. 아마 여러분이 사회학 개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듣게 되면 이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출생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주요 가치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생활 양식들을 학습하고 내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가 가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따르는 그런 것들, 주로 이제 사회 갈등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사회적으로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지배 집단이나 피지배 계급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나 또는 생활 양식을 이제 따라하는 이러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구조기능론적인 설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사회 구조기능론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면 마치 우리 인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부분들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이 자신의 맡은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사회가 또 안정되고 또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 기능론적인 사고인데, 그래서 구조 기능론적인 사고에서는 사회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그것이 옳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출생해서 마지막 죽는 그 과정 자체가 다 우리가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이런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인 경험, 타자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에 미치는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 그리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현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사회심리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고, 이 또 주제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부 연구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은 또한 크게 두 가지의 접근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번 학기에 아마 접근, 영어로 하면 approach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될 텐데, 이것은 이론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방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회과학적, 심지어는 인문학적인 것의 하나의 그 원재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현상이나 대상의 하나의 추상적인 속성을 정리한 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까요? 개념 중에 우리 사회 심리학적인 예를 든다면 그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소셜 디스턴스. 우리가 보통 디스턴스, 거리 하면은 물리적 거리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거리감과도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눈에서 멀어지면 뭐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접촉할 기회가 없고 그것이 이제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일종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 거리감을 되게 물리적 거리감으로도 표출이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가깝게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사회심리학적으로 적용한 게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스. 이것은 대개 개인도 그렇지만 대개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불러요. 개인보다도. 그래서 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소수자들이 여러 집단들이 있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결혼 이주 여성도 있고 우리 재외 동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동성연애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한 개인이 느끼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구를 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 일반 국민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은 여러 이러한 소수자 집단 중에 한국인들이 그래도 가장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허용하려고 하는 집단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거리감이 적고 가장 아까 내가 말했던 소수자 집단 중에 멀리 하고 싶어 하는 집단은 어떤 걸 것 같아요? 타민족? 틀렸는데 혹시 또 다른 동성애자.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거리감을 제일 크게 느껴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접촉 기회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했던 여러 소수자들 집단 중에 가장 인구수나 인구 비율이 높아서 자기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집단은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면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 사람도 우리와 다를 게 없다.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접촉의 기회가 크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일종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귀인인데 자기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의 경우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적은데, 그 동성애자의 경우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로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말할까, 그 익숙치 않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첫째로 아까 접촉의 기회가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뭔가 사회적인 통념, 관습 이런 거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연구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회적 거리감을 또 측정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먼 그 관계의 유형으로부터 가장 친밀감이 높은 관계의 유형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뭐 국민으로, 아니야, 내가 국민으로 말 잘못했다.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라는 거라든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는 걸 허용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뭐 알고 지내는 정도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소원한 관계의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가면서 뭐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친구로 받아들이겠는가, 직장 동료로 받아들이겠는가,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족의 배우자로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여러 소수 집단들을 당신이 이와 같은 유형으로 얼마만큼 받아들이겠는가를 조사를 해서 평균값을 내면 일종의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감이 큰 거고, 값이 작으면 친밀한 관계를 좀 더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어떤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자기가 관계를 허용하는 그 정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사회적 거리감이죠. 그 외에 많잖아요. 뭐 평등의 개념, 뭐 정의의 개념,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상적인 그 현상 또는 대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명제라고 하는 거, 명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그게 인과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병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의 기회가 많으면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접촉 기회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접촉의 기회가 많으면 사회적 거리감이 준다. 이게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은 바로 이러한 명제들 간의 하나의 관계라고 또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가 명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우리가 설정을 하면 일종의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이러한 명제들의 집합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설정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모델이 좀 더 복잡한 체계를 갖춘 것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델과 이론은 사실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비교를 하자면 모델은 그 이론 중에 어느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좀 더 특수한. 이론은 그거보다 더 종합적인 하나의 명제들의 하나의 집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과 이론의 하나의 필요성과 장점은 뭐냐? 복잡한 현실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인간의 경제학적인 동기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 행동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죠. 그래서 다른 그 사람이 심미적이고 어떠한 심리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 특성들만을 우리가 모델로 뽑아서 설명을 하면 보다 더 간명하게 복잡한 현실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게 모델과 이론의 하나에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접근, 이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인 것과 또 방법론적인 것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떤 것을 해볼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접근이라고 해봅시다.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접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커요. 하나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이론적인 하나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말이 접근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sociological approach to inequality, 불평등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이번 학기에 우리가 접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러한 개념이다 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다시 좀 사회심리학의 주제로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결국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이 어떻게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긴밀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는 관점으로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또 성격과 사회라고 하는 그 관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다른 접근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 부분은 좀 더 넘어가도록 하고 우선 성격과 사회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성격과 사회라고 하는 관점은 아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참고 도서에서 설명하는 그 Two Social Psychologies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돼요. 사회심리학을 하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인 접근과 또 이 성격과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두 가지의 다른 접근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성격과 사회의 관점은 사회심리학에 있어서 일단 주류적인 접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네, 메인스트림적인 하나의 관점이면서 연구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개인의 하나의 특성들, 그게 심리가 됐던 또는 가치관이 됐던 또는 행동 양식이 됐던 이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좀 주칙성을 갖고
패턴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나름대로의 그 표준화된 개념을 가지고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접근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어떤 태도라든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그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형성된, 그리고 그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인 어프로치, 접근이라고 볼까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거 굉장히 다른데, 우선 이 성격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현상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을 하고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측정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가 측정을 하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객관론적이고 또 하나의 물질주의적인 좀 측면이 좀 있죠. 뭐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회 계층별의 가치 체계를 비교하는 것, 그 예를 들겠는데, 멜빌 콘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사회 계층이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 양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또 인적 자본. 그거 말고 또 프랑스의 사회학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피에르 브루디의 문화 자본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인적 자본, 사회 자본, 문화 자본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인적 자본은 개인에게 투자된 하나의 자본입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거, 직업 기술, 이거는 개인의 자산이에요. 반면 사회 자본은 자기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사회 자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프장을 가고 싶다 할 때 방법은 두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또는 회원권을 갖고 있는 친구를 알고 있거나, 그러면은 골프장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적 자본이지만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친구와 친한 것은 사회 자본이죠. 그렇죠? 이렇게 사회 자본은 자기 건 아니지만 관계망에 의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사회 자본인데, 이 문화 자본은 조금 더 달라요. 문화 자본은 브루디에의 개념에 따르면 어떠한 일단 프랑스적인 맥락에서 보면 고급 문화, 하이 컬처를 자기가 즐길 수 있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문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연구에서 정말로 이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세대별의 신분 상승 또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프랑스에서 말하는 문화 자본이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고,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출발점이 이쪽에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어느 한 당일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불평등이 세대 간 계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문제로 보고 이게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로 부모를 어떻게 타고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회 구조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 이와 같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 계승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Socio-economic status. 그래서 대개 그 사람의 직업의 지위, 소득, 교육 수준 등등이 바로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의 질과 생활 기회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러한 그 근대 사회에서는 교육을 매개로 해서 자녀의 또 사회경제적 지위로 계승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때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냐, 이것이 나라별로 어떠냐,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와 같은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사회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얼마만큼 개입하느냐라든지 등등 그런 하나의 물리적인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최소한 자기의 지위 그 이상의 것을 얻기를 희망을 하죠. 이때 부모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자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사회 심리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자녀가 그 부모가 종사했던 분야로 진출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자본이나 사회 자본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덕성, 덕목, 이런 것들을 이 자녀 양육 과정,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계층마다 다르게 획득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과 또는 육체 노동자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자녀 양육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의 특징이 뭐냐? 우선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늦게 출근할 수도 있고 또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부로까지 일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 또 전문직은 굉장히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무실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책상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창의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노동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의 질이에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과 다른 새로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전문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창의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독립성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창의적인 것이 나오지, 남한테 구속되고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전문직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창의성, 독립성, 주체성, 또 자발성,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전문직일 때 자기가 이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때 그렇게 길러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방식에 있어서 무조건 너 아빠 말이니까 따라라, 이게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그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그래서 종종 나타나는 방식은 계약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맺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상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을
많이 시키려고 하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들은, 부모들은. 반면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 자체가 어떤 것을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의 순종, 순응, 근면 성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알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때도 그거에 맞춰서 기릅니다.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윗사람들의 권위에 보다 더 순응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 광부는 광산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단순하게 기회 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인성 또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전문직이 아닌 그러한 계층의 자녀가 전문직에 진출하게 됐을 때는 상당한 일종의 문화 충격을 느낄 수가 있죠. 아까 말한 문화 자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것에서 요구하는 그런 심리적인, 사회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뭐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수준을 따라 부모의 계층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 방식을 우리가 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자녀와 이제 가능한 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라든지, 또는 나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양육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을 묻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면 같은 유사한 문항끼리 서로 묶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인 분석을 해보면 그 묶여 있는 그 양육 방식의 특징들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적인 양육 방식,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 또 하나는 방임적인 양육 방식, 또는 방임의 반대가 뭘까요? 억압적인 양육 방식 등등으로 우리가 이걸 유형화를 하고 사회 계층에 따라 어떠한 자녀의 양육 방식이 두드러지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연구가 나왔고, 나도 한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 그다음에 스웨덴, 독일 이 5개 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회 계층과 국가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국가별 차이도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그런 쪽이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자녀 양육 방식이 두드러지고, 한국과 일본이 좀 더 권위주의적인 자녀 양육 방식이 두드러지는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사회 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한번 그 논문을 한번 EKU에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게 성격과 사회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부모의 일종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그가 속해 있는 계층에 의해서 나름대로 일관되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패턴화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척도를 개발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좀 더 주관적이고 질적이고 상황적이고 가변적이고 해석적인 하나의 관점이면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인간은 그의 행위가, 사회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벗어나서는
연구될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게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그 의미 또는 상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또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거로 생각돼요.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게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맥락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연구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인지 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gnitive Map. 여기서 맵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지형을 표시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하지만 또 상관없이 자기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지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한 한번 경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인지 지도는 행정 지도하고는 꼭 반드시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행정 지도는 뭐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설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꼭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생활 공간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내려가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쭉 돌아가서 여기 다시 올라오는, 대개 보면 자기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자기의 마을, 동네에 대한 지도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뭐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 굉장히 사람과 자동차가 붐빈다는 것도 알고, 어느 시간대가 되면 으슥해서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 지도는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그들의 행동의 영역,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인지 지도가 특별히 그 기능을 발휘하는 곳은 경찰력 같은 공식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대 또는 슬럼지대에서 어떻게 사회적 질서가 가능한가를 설명을 할 때 유용합니다. 내 지도 교수가 도시사회학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러한 그 저소득 그런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인종들이 어떻게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가를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바로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테리토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공식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는 사회적인 질서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하나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 흑인들이 사는 지역,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 경계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그거에 대한 인지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와 어느 장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갈등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인지지도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지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슬럼과 같은 지역에서도 질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낙태 시술소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죠.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LA에 위치한 한 낙태 시술소에 대한 연구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시설이라든가 직원 절차를 가능한 한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술소의 조명이 매우 밝고 실내 장식을 고급스럽게 꾸미고, 직원들은 낙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절차, 프로시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술소는 낙태는 죄책감이 없이 기술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술의 일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미지라든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홈리스에 대한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홈리스도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홈리스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인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에요. 자기 자신을 일반 홈리스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옷 같은 것을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다녀요. 홈리스지만. 그래서 자기가 홈리스를 하는 장소로 갈 때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말끔하게 입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이메일을 체크해서 자기는 언제든지 다시 레귤러한 잡으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모 같은 것을 깔끔하게 해서 일반에 누추한 그런 홈리스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화 전략을 택하고, 두 번째 전략은 일종의 과거에 대한 환상화 전략. 대표적인 게 내가 한때는 말이야 이거예요. 내가 한때는 잘 나갔거든. 이렇게 하면서 비록 자기의 현재 처지는 보잘것없지만 한때 자기가 굉장한 어떠한 성공을 거뒀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의 전략은 홈리스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홈리스가 뭐 어쨌다고. 이것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잘 알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하나의 커리어로서의 홈리스로서 출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에서 구속되지 않고 어떤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아주 생활에 필요로 한 최소한의 것만으로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수용함으로써 홈리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전략을 취한다고 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 97년에 외환위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홈리스가 됐죠. 그래서 그때도 연구가 많았고요. 근데 보면 홈리스를 경험하는 기간에 따라 점차 이렇게 아주 커리어 홈리스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 그냥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걸 하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그 형태로 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설명하겠지만 상황에 대한 정의거든요. 상황 정의. 우리가 definition of situation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사람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대응하는 행동 방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동일한 홈리스의 상황이지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어떠한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많은 질적인 연구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당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도서가 있는데, 사당동이 재개발하면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대한 아주 뛰어난
좋은 조옥나 교수가 쓴 그 논문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격과 사회 관점은 바로 그 개인의 지위가 어떤 또는 뭐 역할 이런 것들이 그의 특성, 태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연구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멜빈 콘의 그 계층에 따른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또 이런 성격과 사회 관점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아내의 취업이라고 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또 연구. 이것도 바로 취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바로 성격과 사회라고 하는 관점이죠. 이 연구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에는 취업한 아내는 미취업한 아내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취업한 여성이 미취업 여성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직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자아 성취감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또 누구 다른 사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왜 그럴까? 경제력을 갖춰서 아까 말했던 경제력이 좋을 때 정신 건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경제력만도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만은 또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만족감, 뭐 아까 성취감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업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만족의 원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성이 취업을 하면. 근데 만약에 여성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의 만족감은 유독 그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가족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소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만족감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마누라하고 대판 싸워도 밖에 나가서 대우받으면 그래도 그걸 이렇게 보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하지만 집에서 왕노릇하면 그것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취업한 여성의 경우는 이게 두 가지의 자기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 불만이 있고 속상한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게 오래가면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은 자기의 공감하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직장에 가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등등.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의 경우는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가 취업하면 남편의 정신건강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잘 챙겨 먹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취업한 아내의 수입이 높으면 남편의 정신건강도 따라서 높아지는.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수입도 별로 없으면서 아내가 일할 경우에 남편의 정신건강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바로 취업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그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또 연구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격과 사회라고 하는 관점이 사회심리학 연구의 주류의 하나의 접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우선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게 단순히 시간적과 노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개념 정의하고 변수로 만들고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측정하고 통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표준화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문조사 하기까지가 어렵지만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굉장히 장점, 우리가 버서타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도 다시 재현할 수가 있고 비교가 가능한, 그러니까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이나 집단 간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어느 그 맥락 속에 딱 위치해서 그걸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해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걸 일반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 질적인 연구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적인 연구를 하려면 첫 번째 뛰어난 관찰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상상력, 세 번째 뛰어난 문장력, 이걸 갖춰야 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에버리지 사람은 우선은 양적인 연구로 시작하는 게 좋다. 아까 말한 대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면 에버리지의 연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거와 대비해서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적인 자극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우리는 좀 더 그거보다 더 큰 광범위한 그 현상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은 한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자극, 환경, 이거에 영향을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에서는 그 복잡한 것들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 변인들이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험과 같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험자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죠.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개인의 고유한 속성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하죠. 익스페리멘트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으로 하고, 실험 집단에게는 어느 실제의 어떠한 실험을 가하고 통제 집단에는 그걸 가하지 않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차이는 결국은 실험의 효과에 의한 거잖아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이론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인 사회심리학과 사회학적인 사회심리학을 구분을 했지만 이것이 서로 대치되기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이나 관점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드러낸다면 보다 더 우리가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걸 우리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통합적 연구 방법이라고 불러요. Integrated Research Method. 그러니까 이제 뭐 양적인 연구만 하고 질적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하나의 연구팀에서 두 가지의 접근을 같이 함으로써 어떻게 두 가지 연구 방법이 결과를 서로 보완적인 연구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합적인 연구라고 해요. 지금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과제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그리고 차별 실태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양적인 방법으로 일반 국민과 또 그들과 실제 친분을 맺고 있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한 50명 정도 해서 심층 면접을 또 다른 연구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연구와 그런 심층 면접에 의한 질적인 연구가 서로 어떻게 서로 결합이 될 수 있을 건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학과도 우리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이제 길러낼 때 한편으로는 어떤 이론적인 관점을 갖춘 어떤 사회학적인 상상력, 사회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함께 동시에 나는 연구 방법을 정말로 강화시키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학과장을 맡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학과의 하나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연구 방법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통계 분석만이 아니라 또 사회조사 분석만이 아니라 질적인 연구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여러분이 잘 갖추면요, 꼭 어떠한 학문 분야만이 아니라 뭐 마케팅이 됐던 언론 분야가 됐던 뭐 공직 분야가 됐던 이거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W.I. 토마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누군가 상황이 실제라고 정의하면 그 결과로서 상황은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 사회학적 개념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자기 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이렇게 영어로 하죠.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실현적 예언. 그것이 어떠한 현상에서 나타나냐면 미국에서 뭐 우리도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이 학교에서 보면 특히 도심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에서의 학교는 이러한 빈곤층, 특히 유색인종들이 많아요. 흑인들. 그 다음에 좀 더 백인들, 중산층은 교회로 나가고 있고. 그런데 교사는 대부분이 백인이 많아요. 백인, 중산층의 백인이 교사고 학생은 저소득층의 유색인들이 학생이죠. 이럴 경우에 중산층 백인 또 여성들이 많은데 그들이 흑인 남학생에 대해서 갖는 고정관념, 이해는 어차피 공부를 통해서는 뭐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흑인 남성 애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건덩건덩 거리고. 에디 머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뭐 완전히 수다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다를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사람의 장기로 보기보다 이거는 주의가 결핍되거나 그런 문제를 보고 결국은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은 그 학생을 대하는 태도 또는 제스처에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자긍심을 낮추고 기대 수준을 낮추게 해서 결국은 공부 같은 데 전념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전념하지 않으면 성적은 나쁘게 나오고 이거 봐라. 그게 결과가 처음에 자기가 예측한 것을 다시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상황을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과로서 그 상황이 실제가 되는 현상이죠. 뭐 우리의 경우에서도 되게 여학생과 남학생에 있어서의 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고정관념, 이것이 여학생은 여성 쪽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남자 쪽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결과론적으로 여성들이 과학이나 공학이나 수학이나 그런 쪽으로 진출하기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들도 있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하나의 관점, 연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원래 진도는 좀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좀 진도를 못 나갔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좀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좀 하시겠습니까?